안녕하십니까. 윌비스 검찰팀에서 형사소송법을 담당하고 있는 유안석입니다. 이번에 저희 윌비스 검찰팀 론칭하면서 이제 각 과목별 이제 3회 모의고사를 준비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퀄리티가 좀 높은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3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제 1회 모의고사 이제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다 풀어보셨을 거니까 여기에 이제 해설지를 보고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조금 편할 거고요.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 문제 여기에서는 이제 최근 판례와 이제 개정된 법령을 조금 반영해가지고 1회 모의고사에 이제 출제했습니다. 해당 부분 나오면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함정수사인데 함정수사 나오게 되면 여기 범위 유발이죠. 범위 유발. 자,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자, 이렇게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할 때, 자, 그에 따른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공소기각 판결이죠. 327조 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인 거고. 지금 이번 지문 자체는 지금 이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최근 판례에 해당합니다. 이제 사법경찰관 P가 성인 게임장 내에서 게임 점수 거래 등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진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포착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잠입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게임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좀 게임을 잘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게임 점수를 이제 일정 부분 이제 확보를 하고 그걸 환전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한 차례 거절당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포인트가 여기죠. 자,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 자, 이 부분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이제 설치한 이제 최근 판례입니다. 거기 해설 부분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사실은 두 개예요. 이게 성인 게임장 잠입 수사 사건에서는 이 환전 요구한 부분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게임장 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게임 점수 거래 등을 하고 그 종업원들이 뭐 쿠폰 등을 발행해 주면서 이제 손님들끼리 그걸 이제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이 있어요. 그 도와준 부분 자체는 이제 방조범으로서 사행행위를 방조한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에요. 이제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3번 지문 보게 되면 부축배기 절도범 사건 나오게 되면 이제 두 개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범인에 대한 부분과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부축배기 절도범 자체는 이미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놈이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범행을 유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축배기 절도범에 대해서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닌데 이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예요. 피해자. 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금 취객이 정신을 잃고 이제 거의 쓰러지다시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직무집행으로서 경찰관이 해야 되는 거. 자, 긴급 구호 조치로서 보호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에 응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 판례가 이제 나온 이후로 이게 지금 여기 공원이 사당역 인근에 있는 까치공원인데 그 사당역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부축배기 절도범 이제 단속하는데 되게 실효적인 방법이에요. 잠복하여 있다가 이렇게 아리랑치기범들을 이제 단속하는 이제 되게 실효적인 방법이었는데 이제 이 판례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부적절한 직무집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판례가 나온 이후에는 이제 경찰관들이 취객을 발견하게 되면 깨워서 이제 귀가 조치를 시키거나 아주 만취 상태에서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이제 보호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이제 수사라고 하기에는 이제 단속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암기가 되어 있는 판례일 텐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그 동거녀가 어떤 일정한 행위를 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이거는 이제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의 결론이 달라지는 이제 내용이었어요. 하급심에서는 이렇게 해서, 자, 이 정도, 이게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한 이 부분을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1심과 2심은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동거녀의 행위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이건 개별적으로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가서 이제 동거녀가 자, 을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정에게 순차 필로폰 밀수입 관련된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원했었는데, 자, 이 관여자들이 이 각각 사적인 동기에 의하여 움직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은 마약 사범을 이제 검거하거나 했을 때 그 마약에 상응하는 포상금 일부를 지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을병정 얘들은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자, 이 범죄에 관여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고소 관련해서 이제 고소의 취소 관련한 부분입니다. 고소의 취소. 자, 고소의 취소에서 이제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 나오게 되면 친고죄 주관적 고소,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서 233조. 자,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해서 공범 처벌의 일체성을 위한 규정이에요. 233조. 그래서 공범을 처벌하게 되면 모두 처벌을 해야 되고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이라고 하면 모든 공범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줘야 되는 자 공범 처벌의 일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233조의 규정과 232조 1항의 친고죄의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그 두 개의 규정이 충돌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제 이 부분은 2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고, 1심 판결 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232조 1항의 이렇게 두 조항이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 그 판례는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해석을 한다는 거죠.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되니까 공범 중 일부는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거고, 거기에 비추어서 다른 공범자들도 다 처벌해야 되는, 그래서 233조가 더 우선한다. 그래서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 취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 그 효력이 없다. 그 효력. 친고죄 고소 취소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고죄 고소 취소 시기 232조 1항,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부분은 판례가 획일적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획일적 규정이어서, 예의외를 인정하지 않는다요. 어떠한 사유. 분명히 좀 피고인 측에 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에는 친고죄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진 건 없는 거죠. 2심에서야 비로소 친고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 거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친고죄에 대한 1심으로 봐줄 수 있느냐. 그래서 약간 피고인 측의 사정을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건 이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획일적 규정이다. 그러한 예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그래서 친고죄 고소 취소 또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 철회 관련해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또는 이제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이제 고소 취소 처벌 의사 철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해줄 수 없다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소송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양형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받습니다. 고소 취소장이 또는 합의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쫓아가가지고 지금 현재 사건 진행 중인 곳에 제출을 해야 돼요.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1심에서 진행 중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합의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인데 합의서 무조건 제출해야 돼요. 소송법적 효과는 없지만 실체법적으로 양형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조금씩 실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3번도 이제 고소 취소 관련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나와요. 고소 취소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소송 촉진법에 따른 이제 불출석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데, 일단 우리 수업용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듣기만 해보세요. 일단 소송 촉진법에 따라서 제1심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이제 그냥 재판을 진행을 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형사재판은 판결이 선고된 그때부터 상소기간이 진행하게 되고 이제 보통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게 돼요.
자, 이러한 재판은 피고인이 법관에게 자기의 유리한 사정을 이제 얘기할 만한 이제 그런 방어권 또 이제 출석해서 법관에게 양형에 관한 또는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한 그런 소명할 기회가 없는 재판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합리한 재판에 해당해요. 자,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검사는 어쩔 수 없이 공소를 제기해 놓아야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한 재판을 이거 한정없이 이렇게 그냥 재판 진행하지 않는 형태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촉진법에서 특례 규정을 정해서 피고인 도망 다니고 하는 경우에 사형 무기 10년 이상이 넘는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불출석 재판을 하겠다. 그런데 그 불출석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있어요.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했는데 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 6개월 동안은 기다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6개월 동안에 이제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에서 경찰에 소재 탐지 촉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피고인에 대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놓고 지명수배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6개월 경과한 후에 2번의 공시송달을 하고 그 다음에 불출석 재판을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피고인에게 조금 불리하죠. 그래서 그 구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게 지금 이거예요. 소송촉진법 23조가 불출석 재판을 규정하고 있는 거고 23조의 2가 그러한 불출석 재판에 대해서 재심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은 그 재심 사유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재심 사유는 23조에 따라 불출석 재판이 되었으면 그냥 재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재심을 하게 되면은 재심은 유죄가 확정되었죠. 1심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라는 그 판결이 확정된 거잖아요. 그럼 1심 법원에다가 재심 청구를 하고 1심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고소 취소의 시기, 여기에서 재심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고소 취소가 가능하다, 처벌 의사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조금 추가해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불출석 재판에 대해서 이 불출석 재판에 대한 구제 방법이 지금 1심 법원의 재심 청구가 있고 또 다른 구제 방법으로 해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죠. 자, 그리고 피고인은 상소 기관이 진행하는 데서 자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주장하게 되면 항소권 회복 청구와 동시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1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표시 철회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항소권 회복 청구와 동시에 항소를 하게 되면, 자, 여기에 본질은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제 방법을 이렇게 선택한 경우에는 이제 고소 취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숨어 있는 쟁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반의사 불벌죄에서 미성년인 피해자 의사 능력이 있는 한 단독으로 이제 처벌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라는 건 실질이 고소를 취소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건 일단 이제 고소로 대치해서 이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은. 자, 고소는 의사 능력이 있기만 하면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 고소를 고소한 사람이 취소하는 거예요. 이제 고소 자체가 의사 능력이 있기만 하면 미성년자다 하더라도,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해가지고 자기 가정폭력 사건을 고소한 것들이 많은데, 아버지가 자기를 때려요.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그 고소 사건으로 처리를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고소를 할 때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고소를 취소할 때도 의사 능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단독으로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처벌 의사를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원조교제 사건에서 이제 나온 판례인데, 그 이후에 이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규정들이 폐지되어서 지금 현재 성폭력 범죄는 다 비친고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단독, 동의, 대리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키워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3번 선지, 이제 이 3번 선지 관련하여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거 제 말씀드린 거 조금 이제 기억을 해 놓았다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번 이제 피의자 신문의 변호인의 참여권 관련한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피의자 신문에 이제 변호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이제 검사는 이제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이제 거기에 상응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례인데, 검사는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여기 해당 피의자에게 도주, 자해, 위해 등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일단 단서는 있어요. 이 부분을 괄호로 해놓고 일단 검사는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할 때 교도관에게 보호 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국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1번에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인정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장의 효력은 그 영장에 기재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이제 효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했습니다. 적법하게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가,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는 어디 있겠어요? 어디 구치소에 있겠죠? 자, 거기 그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원래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출석 거부이죠. 출석 거부하면 체포영장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미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따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예요. 따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이미 적법하게 발부되어 있는 이 구금영장,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예요. 여기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 이 판례에서는 이제 그 문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그 당해 사건을 전제로 해요. 당해 사건에 대해서 구속되어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끌고 온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받거나 하게 될 때는 그때 출석 거부하게 되면은 체포영장 발부해야 돼요. 별건으로 해서 이제 피의자 신문을 받고 싶다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체포해야 합니다. 자, 여기 그 관련해서는 이제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재판 절차 진행될 때 구속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건으로 해가지고 또 진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건으로 진술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출석을 거부하니까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치소에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튼 해서 이거 자체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의 하나에 적용되는 거고, 다른 사건으로 가게 되면 체포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수업용어로는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인 경우에는 따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그 구속영장, 종전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인하여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4번은 이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예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앞에서 이미 정답을 준 거죠. 신문 방법이 부당하니까 이의제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참여를 이렇게 제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변호인들이 수사 과정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사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변호사들의 이제 영업 방식이 조금 적극적으로 되면서 이제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 이제 참여를 하는 이제 형태예요. 물론 그 참여를 하면서 돈을 조금 더 받긴 하는데, 아무튼 그 변호사들 중에 그 성질이 급한 변호사들도 있어요. 그 성질이 급한 변호사들이 여기 괄호에서 좀 봐보세요.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 계속해서 경고를 줘요. 이 정도가 되게 되면은 지금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고 있는 거네요. 수사가 방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피의자 신문 이제 제한하겠습니다. 경고를 줄 수 있는데, 이제 경고 주게 되면 이제 조용해져요. 아무튼 이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이게 부당한 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이제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4번 체포 가겠습니다. 체포. 체포 관련해서 지금 이제 4번의 1번 지문이 그 이제 최근에 개정된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단 체포영장은 발부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급속을 요하는 때 우연히 만났다라는 거죠. 우연히 만났을 때, 자,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 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 자,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다음에 체포 절차를 집행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 과정에서는 이 체포영장에 사본 교부 의무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새로 신설되었다는 거예요. 체포영장에 있어서 이렇게 긴급 집행을 하면은 이 사본을 교부해야 하고, 자, 그 전에 이제 원칙적인 규정으로 해서, 자, 체포영장으로 집행을 할 때도 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사본 교부 의무가 생겼습니다. 자, 이 조항은 이제 그 형사소송법 85조에 이제 법원의 구속영장 집행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수사기관의 체포구속 206조의 2, 209조에서 준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사본 교부 의무가 생겼다요. 지금 이제 체포영장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영장 사본 교부 의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제시하는 부분이 있죠. 자, 거기에서 제시하고 나서도 이제 사본 교부 의무가 최근에 신설되었으니까 이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거기는 여러분들 그 해설에서 조문을 제가 신설된 조문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해 놓았어요.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설 보게 되면은 이제 85조 그 규정이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절차인데, 이 부분이 이제 수사기관의 체포 구속에 준용되기 때문이고, 자, 85조의 사항을 봐요. 85조 사항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그래서 긴급 집행을 한 후에는 이제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으로 대체해서 읽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그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한다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사안인데, 자,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제 교통검문 등을 하다가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체포영장의 기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지명소개가 되어 있네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 사실 이제 그 부분을 고지하고 이렇게 체포에 착수하였으나, 착수에다 동그라미 쳐요. 착수하였으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자, 이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니까 이제 저항을 하면서 이제 흉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 특수공직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체포영장 긴급 집행 후에 있는 절차, 나중에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체포영장을 나중에 제시하지 않아도 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개정된 조문에서 방금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한 거 있었죠. 집행을 완료한 후에, 체포영장의 기한 집행을 완료한 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라는 거야. 그럼 체포를 완료했다라는 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경찰 단계라고 하게 되면은 수갑을 채워가지고 호송 차량에 태워서 그다음에 경찰서 유치장에 안치를 시켰을 때 거기까지가 집행이 완료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뭐예요? 체포에 착수만 한 경우에 그래서 자, 이제 나중에 사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줘야 되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부분 적법하다라고 나온 이제 최근 판례입니다. 자, 이 정도 최근 판례는 이제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지문은 이제 근로기준법의 그 노동쟁의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쟁의인으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서. 자, 그래서 자, 대체하는 사용자만 처벌하게 되는데 거기에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는 형법상 이제 이게 자,
자, 대항범인데, 자, 일방만 처벌하는 관계이죠. 편면적 대항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반대, 처벌되지 않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청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 대체되는 자를 공동정범 방조범으로 해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위법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최근 판례이고, 이제 4번은 이제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사건인데, 노동조합 파업 현장입니다. 파업 현장에서 이제 평택의 이제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서 이제 파업을 하고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대단히 조금 오랫동안 이제 이제 점거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평택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뤘던 이제 주요 공안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진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자, 진압에 들어갔어요. 이제 진압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인데, 자, 그 조합원들을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호송 차량에 태워가지고 이제 경찰서로 이제 호송하는 중에 그 체포된 근로자를 접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호송 차량의 진행을 막은 변호사가 있죠. 자, 이 변호사를 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거 위법하다. 예, 이렇게 판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현장 지휘관이 사실은 이제 거기 이제 평택이니까 이제 그 도경이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같이 무전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행위들을 했을 텐데 이 지휘관만 처벌받았어요. 여기까지 이제 꼬리 자르기로 해가지고 처벌받았는데 자, 직권남용 체포죄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서 이 지휘관은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니까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자, 5번 가겠습니다. 피의자 구속과 관련해서 1번 지문. 그래서 이제 영장실질심사 부분이네요. 이렇게 해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예요. 자, 필요적으로 신문 절차가 이제 규정되어 있고,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한다. 실지다 이렇게 해서 암기해 놓으면 되겠고, 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자,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자, 지금 이제 이 영장실질심사와 적부심 단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예요. 자, 피고인이 구속된 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되는 그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 33조 1항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 부분이 피의자에게도 조금 확장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구속 상태가 계속 이루어져야 우리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국선 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의자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어야 국선 변호인을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국선 변호인이 도와주는 거고, 그 구속 상태가 해제되어 버리게 되면은 굳이 거기에까지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선 변호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대로 해방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1심까지요. 또 이게 전체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가 아니라 1심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제 국선 변호인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이제 그 사건 한 건당 한 이제 30만 원 정도, 요 정도 수임료를 받고요.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가 되게 되면은 박리 담회 형태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한 8천에서 1억 정도 이제 수입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3번에서 이제 적부심사 관련해서는 이제 저와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면 좀 편한 게, 적부심사 관련해서는 이제 적부심사는 청구가 있을 때 절차가 진행되겠는데 48시간 이내에 신문해야 돼요. 피의자를 신문하고, 이 신문이 종료한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숫자 가지고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요. 적부심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샤프심 이사 결정. 적부심, 샤프심 이사 결정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자,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문하고, 그러니까 이것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48시간 이내에 신문하고 24시간 이내에 결정한다. 자, 1번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이제 석방을 명하게 되는데, 석방 결정이잖아요.
자, 법원이 판결로서 선고하는 게 아니에요. 석방 결정은 고지를 하게 되는데 그 석방 결정의 결정서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되어야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이제 구속 적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구속영장 누가 집행을 하는 거죠? 검사가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적부심 결정을 통해서 석방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공개된 법정에서 판결로 선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계자들이 모른다고요. 그래서 전국에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검사. 자, 그 검사가 그 구속에서부터 해방돼주는 석방 결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검찰청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자,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때 보석 취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보석 취소 결정도 공개 재판을 통하여 진행되는 게 아니라 법원의 그냥 심리를 통하여 그냥 나오는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도 검찰청에 보내줘요. 그 보석 취소 결정문으로 이제 검사가 피고인을 이제 그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을 이제 잡으러 가는 거죠. 여기서 석방 결정 밑에다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문도 동일합니다. 보석 취소 결정문도 동일. 이 정도 하나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 체포 구속 영장 다 이렇게 그 관련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영장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마약 사범의 좀 특수성에 비추어 가지고 여기 부분이 일단 필로폰 교부 범죄와 필로폰 투약에 대한 범죄는 달라요. 다른데 일단 필로폰 교부의 혐의 사실로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그 압수수색의 대상에 여기 소변과 모발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경찰 단계에서 이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이제 투약의 혐의도 조금 느낌이 오니까 청구할 때 이 소변과 모발을 같이 청구했거나 아니면은 판사님이 알아서 이제 필로폰 교부면은 투약에 의심도 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굳이 소변과 모발까지 압수할 수 있게 이 필로폰 교부 영장에 규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발과 소변을 압수했던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소변과 모발을 왜 압수해요? 투약의 공소사실로 사용하기 위한 거죠. 이건 영장 발부가 이 소변과 모발이 압수가 되었고, 그 소변과 모발 영장에 따라 압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약의 공소사실에 이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요. 일단 자, 이렇게 해서 교부와 투약이 별개의 범죄인데 교부의 혐의 사실로 소변과 모발을 압수할 수 있도록 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라는 건 여기까지도 예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투약의 공소사실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최근 판례인데 안 보면 틀릴 만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 질문 여기는 이제 우리 N번방 사건과 이제 유사한 사건인데 일단 이제 피고인의 동생 원래 이제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은 피고인이 N번방 사건처럼 해가지고 성착취물을 만들고 있어요. 성착취물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IP 주소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 거기에 2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한 명은 고령의 어머니, 고령의 아줌마가 살고 있고 거기에 젊은 친구 한 명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가 이제 같이 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의 이름으로 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에요, 이제.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갔더니 이 동생은 진짜 아주 착한 모범생이었던 거고 이 동생의 말을 해줘요. 사실은 우리 형도 여기서 살고 있는데 우리 형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형이 쓰는 방은 저기고요. 저기에서 컴퓨터 등 압수해서 가세요. 라고 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피고인의 동생이 소지, 사용하는 물건 등을, 물건 등으로 기재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거 위법하다는 판례예요. 물론 이제 다른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긴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이제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게 될 때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무조건 시험에 나올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3번도 이제 무조건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변태 교수 사건인데 여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한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 여기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미 제출합니다. 자, 일단 이미 제출한 경우, 이 사안은 이제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변태 교수가 있었고, 이 변태 교수가, 자, 남자예요, 남자인데 자기 남자 제자들이에요. 피해자 A 남자 제자들을 이제 학교 앞에 오피스텔에 이제 이렇게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술을 먹고 이제 오피스텔 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술 먹고 그럼 제자들 또 자고 가요. 자, 자고 있는 제자들의 그 성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그 사실을 알고 자, 이 갑 소유의 휴대전화를 자,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해요. 자, 이미 제출하는데, 자, 이 제자이니까 교수가 최근에 휴대전화를 바꾼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휴대전화, 자기가 촬영되어 있는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다른 휴대전화도 이미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두 번째, 그 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제자, B와 C의 또 이제 그 성기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나오게 돼요. 자, 아무튼 이 A가 피해자예요, 지금. 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두 개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했어요. 자, 그때 결론은 자, 휴대전화 1, 자기가 촬영된 요 부분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피의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한 것 자체를 일단 적법하게 보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요 부분 있죠, 요놈. 두 번째 휴대전화, B와 C가 촬영되어 있는 두 번째 휴대전화 부분은 이게 이미 제출물 압수로서 위법하대요. 위법하다. 위수중에 해당한다. 자, 물론, 그 수사기관은 이 B, C가 발견된 이 휴대폰에 대해서도 사후에 영장을 받아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고, 자, 이 교수 그냥 다 자백해요. 자, 증거로 하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예요. 자, 아무튼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판례 요지가 우리 객관식 시험에 나올 만한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미 제출한 경우에 지금 피해자가 이미 제출했죠. 피해자가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누구 거예요? 피의자의 휴대폰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라? 네,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라예요. 아무튼 이제 이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조국 전 교수가 이제 재판 받으면서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동양대 동양대 교수실 휴게실이었나? 아무튼 거기에서 발견된 이제 그 컴퓨터와 그리고 거기 정경심 교수를 도와준 어떤 직원이 있었잖아요. 금융회사 직원이 이미 제출을 하였는데. 자, 그 이미 제출한 그 물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피의자, 자, 조국이든 이제 정경심이든 이쪽 측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법 수집 증거라고 막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갑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제 4번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라며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이 사실관계를 통하여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미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 여기를 말해요. 2번 휴대폰을 말해요. 피해자가 B씨가 들어있는 2번 휴대폰이 여기 전자정보, 자기와 관련된 것, 자기가 피해자인 것을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부분. 자, 그 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자, 7번으로 가서 7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7번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피해자 A가 저장되어 있는 1번 휴대전화에 대해서만 이제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4번 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4번 지문,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이미 제출하면서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 저 부분이 2번 휴대폰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일괄하여 이미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이미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1번 휴대폰에만 한정된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2번 지문은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 이게 선별한 다음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쳐주면 돼요. 이제 원칙적으로 저장 매체 자체를 예외적으로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자, 탐색, 복제, 출력하는 그 모든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압수가 종결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압수수색 현장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제 이 멘트를 찾아주면 돼요. 선별한 다음 이제 자, 이미지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 등을 제출받아 압수했다면 이로써 압수수색 절차는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 후속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키워드 선별한 다음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3번도 이제 전자정보, 이렇게 지금 모든 범죄에서 휴대전화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그래서 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들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이제 피압수자, 이제 범인이죠.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자, 이 말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명시한 경우예요. 자, 그 명시한 경우에도 이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그 변호인에게 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 그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요. 그래서 자,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 여기 이 파란 부분 꺽쇠를 해놓고요. 변호인의 고유권이라고 해석합니다. 변호인의 고유권. 그래서 피압수자가 포기해도 자, 그 별도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요. 자, 수사 종결 처분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정비된 내용입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주어져 있죠. 경찰의 수사 종결권. 자, 사법경찰관이 자,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쭉 가서 이제 자, 기록 송부하는 거죠.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불송치 결정은 기록 송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가 90일 동안 그 기록을 검토한 후, 자, 이 밑에다 좀 적어 놓을까요? 재수사 요청. 90일 동안에 재수사 요청을 하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자, 그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경찰에게 서류를 반환해야 돼요. 그럼 그 사건은 이제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럼 이제 2번은 지금 최근에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할 때 7일 이내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 줘야 돼요. 이 부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 통지와 조금 그 내용이 달라요. 자, 이거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할 때 청구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7일 이내에 그 취지뿐만 아니라 이유까지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검사는 일단 모든 모든 처분을 한 경우에 7일 이내에 취지를 통지해줘야 돼요. 그런데 불기소 처분인 경우에는 청구가 있는 때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번 지문은 검사 동그라미하고 피해자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기관은 검사예요, 검사. 이제 여기는 제일 4번 선지 앞에 검사 다음에 저 검사라는 문구를 법원은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요. 자, 법원은 재판을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검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그 피고인에 대해서 뭐 징역 10년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막 피해자의 유족들하고 막 기자회견 하잖아요.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거는 저런 살인마를 징역 10년밖에 처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검사와 상의해서 검사님에게 꼭 항소를 해가지고 좀 엄벌에 처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식의 기자회견들 하잖아요. 피해자의 그 유족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검사가 항소 여부를 정하는 거예요. 이제 피해자 나오게 되면 검사예요, 검사. 그래서 이제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여기도 신청이 있는 때, 이제 거기도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고요. 신청이 있는 때에만 피해자에 대한 이제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9번 재정 신청 절차 보겠습니다. 1번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 행정민원이죠. 행정민원. 그래서 행정민원에 대한 내사 종결 처리, 재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2번에서는 이제 재정 신청서를 송부받았음에도,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숨어 있는 절차들 봐볼까요? 불기소 처분이 있었고,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검찰 항고를 하였고, 그 검찰 항고 기각 결정을 받고 10일 이내에 재정 신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재정 신청은 검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요. 그럼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 기록과 재정 신청서를 법원에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법원이 재정 신청서를 송부받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정 신청의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피의자에게 이제 10일 이내에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자, 피의자 위에다가 재정 신청인에게도 통지를 해줍니다. 10일 이내에. 자, 그런데 그 통지를 하지 않고 법원에서 공소 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은, 자, 공소 제기 결정은 잘못된 공소 제기 결정도 불복할 수 없다. 이죠? 잘못된 공소 제기 결정도 불복할 수 없다. 자, 여기는 이제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거고, 공소 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공소 제기 결정이 잘못되어도 이제 불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3번 갑니다.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7일 이내에 해야 돼요. 즉시 항고이니까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거고. 자, 그것만 따라가서 보게 되면은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제소자 피고인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예요. 제소자 피고인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로서의 재항고, 이 부분은 좀 절차가 복잡한데, 자, 우리가 정답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좀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설명은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신청을 담당하는 게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 고등법원에서 자, 공소 제기 결정. 자, 이건 불복할 수 없고, 불복하지 못하고, 재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의 재항고가 가능하죠. 자, 그럼 1번 재항고가 하나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 재항고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에서 하게 돼요. 대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이 재항고가 지금 7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7일이 넘은 게 명백해요. 그러면은 이 재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재항고장이라는 서면을 여기 원심법원인 고등법원에 제출하게 돼요.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네가 재항고를 했는데,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그래 우리 대법원으로 보내야 되는 건 맞는데, 자, 네가 7일이 한참 지나서 재항고장이 나왔다요. 그럼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죠. 자, 그때 고등법원에서 이 재항고를 기각 결정할 수 있어요. 고등법원에서 이 재항고장을 기각하게 되면,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또 재항고가 가능해요. 재항고가 가능한 이유는 고등법원의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재항고는 재정 신청 절차 파트에 있는 260조에서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재항고이고, 여기는 순수하게 제 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예요. 고등법원의 결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특별 규정에 의해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2번의 재항고가 이 표정이에요. 그 재항고 기각 결정, 재항고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 재항고 기간이 도과한 게 명백하다라고 할 때 그 재항고 기각 결정을 고등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고등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 여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 후단 부분은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제소자 피고인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요. 4번 보겠습니다.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고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 이 제한이 있으면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만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고,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그냥 공소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거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자, 여기는 조금 이제 그 사실관계가 복잡한데, 자, 횡령죄를 보면 있어요. 횡령죄에서 이제 업무상 횡령죄인데, 업무상 횡령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일정한 기간 내에 자,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조금씩 빼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일람표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범죄 일람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자, 이런 형태의 고소를 받게 돼요. 자, 이런 형태의 고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그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고,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제 재정 신청이 들어오게 되는데, 고소할 때는 이제 1번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0번 항목까지 해서 고소가 있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때는 여기서 1번부터 한 20번까지는 빼고, 자, 20번부터 50번까지만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번부터 50번까지만 불기소 처분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재정 신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정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자, 이 횡령 사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성실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횡령이 나와요. 횡령, 배임, 사기는 이제 수사기관이 얼마나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요것도 횡령이 되고 요것도 횡령이 되더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검사가 다시 기소했어요. 다시 기소. 불기소 처분했다가 이제 이 부분을 다시 기소했는데, 이제 피고인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피고인 측에서 아니 이 부분은 이제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다시 기소할 수 있는데 그냥 기소했으니까 이거 공소기각 판결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자,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현실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진 사건은 요 놈만 해당한다요. 그래서 이놈이 이 1번부터 20번까지 부분이 다시 기소되었을 때 아무런 제한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너 유죄 판결 받아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는 이제 사족으로 조금 들어가는 게 그 내용이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멘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10번에 1번. 검사의 김영날인 서명이 없는 공소장. 그래서 공소장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형사 절차에서 공소장은 큰 의미 있는 문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의 김영날인 또는 서명은 여기 검사가 나중에 추안할 수 있습니다. 김영날인 또는 서명을 추안할 수 있는데, 공소장 동그라미하고 반대 표시해서 피신조서 하나 적어주세요. 만약에 피신조서에 검사의 김영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면은 그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공소를 제기할 때 서면인 공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전자문서, 범죄 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CD예요, CD. 엑셀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CD를 첨부하여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을 때 서면에 있는 부분만 공소 제기가 된 거고, 이 전자문서 부분은 공소 제기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범죄 일람표가 나오게 되면은 요즘 이제 모든 파일들 해가지고 이제 범죄 특경법 위반의 상습 사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투자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집해가지고 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익을 배분해 주어야 되는데 이제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신규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기존 회원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한 이제 범죄. 그럼 이제 범죄 일람표에서 그 피의자,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받은 이런 내역들이 쭉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 부분을 CD로 공소장에 첨부해가지고 그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해 주게 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더 좋아요. A4 용지에 한 만 장을 출력해가지고 그걸 공소장으로 부본으로 송달받는 것보다는 대표적인 사실 몇 개와 그 다음에 CD가 첨부된 게 피고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문서 부분, CD 부분은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예요. 그다음에 3번은 간단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럼 법원은 친고죄의 소송 조건인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조사 심리해야 한다. 자,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한다. 자, 4번입니다. 4번에서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에서 자, 문국현 사건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의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자, 그 상태에서 법관의 심증 형성이 완성된 단계였어요. 자, 그래서 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다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상반된 판례이죠. 이거는 이게 용산 역전 19파 판례인데 자,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소장 일본주의가 위배된다는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야, 그 사실을 빼고 우리 재판할게라고 해도 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데요. 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11번 공소시효 보겠습니다. 공소시효. 여기는 이제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경우,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체류하는 경우 포함한다요. 자, 우리는 자, 국외에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외로 도피한 경우가 아니라 국외에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외 체류. 국외 체류 그 부분을 포인트로 되게 되면은 자, 1번도 포함하고 2번도 포함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이제 그 형에서 한 개를 구할 범죄 중한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 적용하고요. 이제 형법에 의하여 가중 감경할 때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해요. 이제 이게 어떠한 예냐면 우리 미수범은 이제 특별 각칙에서 이제 특별히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하죠. 일단 미수범 처벌 규정은 형법 각칙에 두어요. 그런 다음에 그 미수범에 대해서는 총칙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법에 의하여 가중 감경하게 되는 형태인데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 사건이 미수범인지 아닌지 그걸 아직 수사 단계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단히 불분명해지게 돼요. 그래서 형법에 의하여 가중 감경할 때는 이제 미수범인 경우에는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기준이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미수범은 기수범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형법에 의하여 가중 감경할 때는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번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여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완당 동그라미 쳐주세요. 완당. 추사 김정희의 호예요. 추사 김정희의 호. 자, 공소장 변경 나오면 완당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경된 사실을 기준으로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 완당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고요. 4번은 이제 그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여러분은 그 이후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공직선거법 관련된 범죄는 공소시효가 짧아요. 이제 당해 선거일 후 6개월 여기 조금 가필 좀 해주세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 자, 도피한 때 3년, 도망간 때 3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자, 아무튼 이제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인데 이제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 이제 그 뭐 공당들인 경우에는 자기 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한 명을 확정하잖아요. 그 과정의 범죄도 공직선거법에서 처벌을 하게 돼요. 그러한 범죄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자, 당내 경선 투표일로부터 6개월 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훨씬 더 빨리 완성이 돼요. 이 당내 경선 투표 후에 자, 그 선거와 관련 있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6개월이 좀 늦게 시작하게 되니까 처벌 가능성이 좀 더 길어지게 넓어지게 됩니다. 당내 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그 당해 선거일 이 당내 경선과 직접 관련 있는 공직선거의 투표일. 아무튼 당내 경선 투표일이 아니다예요. 아니다. 처벌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6개월은 엄청나게 짧아요. 선거일 후 6개월은. 이렇게 해서 너무 짧게 공소시효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더 그 공소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뒤쪽으로 늦추면서 처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는 겁니다.
자, 관할 보겠습니다. 관할. 이제 관할, 이렇게 옳은 것을 골라라 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번 지문은 이제 세월호 해양경찰 그 공무원들에 대한 이제 사건인데, 이제 세월호, 이제 지방법원 지원은 저기에서 이제 해남 지원을 말하고요. 지방법원 본원은 이제 광주지방법원을 얘기합니다. 검사가 이제 세월호 해경 간부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해경 간부들이 거기 이제 그 해난 세월호 이제 침몰 해난 구호 작업과 관련하여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그때 다른 사건들이 광주지방본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요. 담당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그냥 공소 제기를 하였는데, 그 피고인들 중에서 한 3명이 피고인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이 토지관할 위반을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토지관할 위반 신청하지 않은 이제 피고인은 그냥 거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자, 토지관할 위반 신청한 피고인들은 이제 여기 토지관할 위반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범죄지는 진도 팽목항이잖아요. 진도항 팽목항이기 때문에 그 진도를 관할하는 곳이 해남지원이에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인데, 자, 해남지원에는 토지관할, 범죄지로서 토지관할이 인정되는데, 지방법원 본원, 광주지방법원에는 주소지도 아니고, 자, 범죄지도 아니고 해서, 여기에 토지관할이 없는데, 여기에 공소제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된 사안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해남지원, 본원,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관할을 인정한 사안이에요. 토지관할 위반은 이제 지금 이제 여기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듣기만 하세요. 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토지관할 위반의 판결을 하고, 검사가 그냥 그 다른 관할을 찾아가서 공소 제기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그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고, 또 그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서 상고까지 간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고심에서 토지관할 위반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자, 토지관할 위반 판결은 기판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 관할을 찾아가서 다시 공소 제기하면 돼요. 예. 두 번째에서 이제 토지관할에서의 그 현재지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서 그 소말리아 해적들 우리나라 부산으로 와서 이제 적법하게 구금되어서 재판을 받았죠. 자, 거기까지. 그래서 부산 현재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 여기에 자, 토지관할이 인정되므로 이제 거기에서 재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3번 이제 치료가무 사건은 조금 이제 특이해요. 이건 이제 그 범죄가 있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치료가무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치료가무 청구 사건은 이제 우리 법무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법무병원에 감금되어요. 자, 법무병원에 감금되는데, 자, 일상적으로 우리가 징역에 처한다 해서 징역을 하게 되면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잠자는 시간이 있고요. 징역에 근무하는, 이제 정역에 복무하는 시간이 있고요. 나머지 휴게 기간 등이 이제 그 형집행법 등에 거기에 잘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치료감호 그 법무병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약물 투여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한 반병신 만들어 놓은 채로 쭉 기간만 이제 도가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처분이에요. 자, 보안 처분의 일종인데, 이 치료감호 처분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그 중대한 처분이어서 무조건 합의부 사건으로 만들어 놨어요. 치료감호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안 사건이 있겠죠. 본안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이제 여기 피고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데, 피고 사건의 항소심이 지방법원이에요. 그럼 이건 뭐죠? 단독판사 사건이라는 거예요. 피고 본안 사건은 단독판사 사건인데, 자, 이 단독판사 사건의 2심 재판이 진행하는 곳에 치료감호 사건이 청구됩니다. 자, 그럼 그 치료감호 사건은 합의부이니까 합의부 사건의 2심은 어디로 가죠? 고등법원으로 가요. 고등법원. 그래서 치료감호 사건이나 이 피고 사건이 모두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치료감호 사건, 여기는 조금 숨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다른 직렬에서 이제 지문이 좀 나오고 있어요. 치료감호 사건은 이제 여기도 하나만 더 적어 놓을까요? 자, 이 피고 본안 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사건, 피고 본안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과목 합의부 사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문인데 현재지 관할 법원에는 이송할 수 있고요. 이송할 수 있고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송하여야 한다. 여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심국 구조는 단독 판사 사건은 집업 합의부로 가요. 집업 합의부 실무상 집업 항소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가고 자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갔다가 대법원으로 가요. 그래서 자, 급은 4개 있는데 3심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부분입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자주 지문에 나왔던 다른 직렬 포함하여 기출 많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국선 변호인 1번 지문은 넘어가고 2번 보겠습니다. 자, 국선 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직권에 의한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 자, 여기는 그 밑 33조 1항 여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괜히 말했네. 그 미친 놈 의심 3단. 이게 직권에 의한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로 33조 1항의 사유예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가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자, 이 사안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유죄 판결하면서 심신미약 감경을 했어요.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는데 2심에서 그냥 유죄 판결을 합니다. 변호인 없이. 그러니까 자, 피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심 법원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심신미약 감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재판부 판단에서 심신미약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2심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를 선정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하였다면 이게 위법하다. 대법원에서 파기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3번. 자, 국선 변호의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요.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그 절차 부장을 해줘야 되겠죠. 크게 문제가 안 되고 4번 보게 되면은 제1심에서 33조 2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요. 제1심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선정 청구. 빈곤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게 되는데 1심에서 선정 청구가 인용이 되었어요. 그럼 빈곤하다. 빈곤 기타 사유가 있어서 국선 변호인이 필요하구나라는 게 인정되었는데 이 피고인이 이제 항소를 하여서 다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어요. 더 가난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선정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 위법하게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조금 내용이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뭐냐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예요. 그럼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 다음 말을 듣고 싶은데 단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 말을 듣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는다예요.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을 선고받는데 그러면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하게 되면 법정 구속을 해요. 그런데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그냥 실형만 선고하는 상태가 되면 그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가 돼요. 그게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는 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약에 합의를 하면 중간에 약간의 사정 변경,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사정 변경의 사유를 만들어 오면 2심에서 우리가 집행유예로 풀어줄게라는 사인이에요, 이게. 아무튼 그런데 여기 그래서 국선 변호의 선정 청구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거, 그거는 위법하다예요. 그리고 1심에서 선정 청구가 인용이 되었죠.
그러면 2심에 선정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실무상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이제 선정 청구에 응해줍니다. 현재 실무상 빈곤 기타 사유에서 그 가난하다라는 거, 그 사유의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월 평균 수입이 270만 원 이하이면은 이제 이제 청구에 의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했을 때 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있습니다. 4번, 14번 이제 피고인 출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장기 3년 이하, 그 다음에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그리고 구류에다도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요. 불출석 허가 신청 동그라미 하고, 법원이 허가한 사건, 허가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 조금 추가해 주세요.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와 인정신문을 할 때는 반드시 출석입니다. 2번 선지, 필요적 변호 사건,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정, 그다음에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 퇴정한 경우, 자, 그 경우에 증거 동의가 간주된다. 피고인의 지인의와 관계없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 요거는 이제 이게 순수하게 우리 수업용 판례예요. 자, 이 14번의 2번 선지, 이게 판례 선고 연도가 1991년도 이렇게 선고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그때 관련되었던 시국 사범들에 대한 재판, 그 과정에서 그 피고인들이 이제 재판정에서 애국가 부르고 공안 판사 물러가라 하면서 애국가 부르고 나가버리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증거 동의가 간주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피고인이 재판 거부하고 변호인도 동조 퇴정하게 되면은 법원은 뭐예요? 무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국선 변호인 새로 선정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업용 판례니까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 1991년도의 사건이다.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 동의가 간주된다. 이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래서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근거해서 불출석 재판이 가능한 거고, 그러한 불출석 재판을 할 때 증거 동의가 간주가 되는 거고. 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 간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 측에서는 이제 교도소에 보내서 여기까지를 인정하는지 조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교도소장에게 공문을 하나 보내가지고, 야, 진짜로 교도 간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 보고서 하나 보내주세요 하면 이제 교도소장 이름으로 보고서가 오게 되고, 그걸 토대로 이제 불출석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함으로써 직접적인 증인 대면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 신문권은 이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 신문권. 자,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 엄청나게 중요해요.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위법한 절차가 돼요. 자, 그런데 그 반대 신문권 반대 신문권 제한은 이제 나중에 쉽게 하자가 치유됩니다. 15번 가겠습니다. 15번에 형소법 312조, 313조에 따라 증거를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조서 또는 서류가, 거기 잘라주세요. 거기 잘라주면 뭐예요? 312조, 313조의 서류를 말하는 거죠. 그 뭐예요? 전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잘라주면은 전문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을 하는 경우 이렇게 읽히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재전문이에요. 재전문인데, 자, 전문 진술이 기재된 서류 또는 조서에 해당하게 돼요. 그럼 판례가 뭐라고 그러죠?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자, 전문 진술에 해당하는 316조와 조서에 해당하는 312조의 요건을 각 갖추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요. 아무튼 그 재전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은, 자, 다른 증거를 다 조사한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는 우리 정답 찾는데 간단하게 정답 찾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멘트, 물증 있죠. 물증이 자백보다 우선한다
자, 이런 멘트 달아놓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서류는 자, 제일 마지막에 다른 물증을 다 조사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조사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정답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암기해서 풀어도 되겠고요. 2번 갑니다. 법원은 증거 신청을 기각하카 보류하는 경우에 자, 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 서류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심증 오염 방지. 자,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보면서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게 되는 걸 방지하는 거야. 예. 그럼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번 국가보안법 피고 사건에서 이적 표현물로 소지하였다는 책자. 자, 여기에다가 이제 위에다가 하나 더 적어 놓죠. 협박 편지. 자, 이런 것들이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합니다. 증거물인 서면. 그러면 증거물에 해당하는 제시 절차. 그리고 서면에 해당하는 낭독의 절차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4번 증거 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을 할 때 증거 배제 결정을 통하여 그 증거를 유죄 판결에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번에 1번 아까 이제 피고인의 이제 그 반대 신문권 관련한 부분인데 자,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할 수 있는데 자, 이때 변호인이 제정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제 피고인을 위해 증인을 상대로 반대 신문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피고인에 대해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 주어야 돼요. 자, 근데 피고인에 대한 반대 신문권 보장은 이제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증인 신문 조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공판 기일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공판 기일 외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184조의 증거 보존으로서도 만들 수 있는데 이 증인 신문 조서는 다 문답 형식으로 작성되게 돼요.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검사가 하는 주신문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피고인 측에 이 반대 신문을 주어야 돼요. 자,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증인이 답변하는 이렇게 증인 신문 조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신문하였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럼 피고인은 이 증인신문 과정에 요걸 하지 못한 거잖아요. 반대신문권이 제한된 거예요. 자, 이 반대신문권의 제한은 나중에 다음 기일이죠. 다음 공판기일에 이 증인신문 조서를 고지해줘요. 자, 조서 자체는 서류이죠, 서류. 서류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방법이 낭독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내용을 고지하는 것들이 고지해 주는 게 훨씬 더 편안하죠. 그래서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면 서류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증인신문 조서를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에 보여줘요. 재판장 전회의 증인신문 조서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한 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다 하게 되면 하자가 치유돼요. 이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하자가 다 치유되게 됩니다. 조서에 의하여 고지, 그 말을 다른 말로 서증조사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2번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제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거예요, 아직. 자, 그래서 그럴 때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공판기일이 안 돼요. 공판기일 외에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 조서에 대한 서증조사,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주고 서증조사 밑에다가 조서에 의하여 고지. 그럼 거의 부동문자로 조서에 의하여 고지한 바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다. 또는 그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그 이의를 제기한 멘트들을 적게 되면은 이제 조서에 대해서 서증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던 그 모든 하자는 치유되게 됩니다. 3번도 이제 최근에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라,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라. 그래야 그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처벌의 정당성이 확보된다예요.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피고인 웬만하면 반드시 출석하라. 그리고 증인도
일단 법정에는 데리고 와라요. 데리고 와서 그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게 되면 증인을 욕하잖아요. 근데 증인이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으면 법원을 욕하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증인을 출석은 시켜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말 더럽게 어렵게 돼 있는데, 근데 없다고 두 개니까 뭐예요? 있다라는 거죠. 증거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난다. 그게 뭐예요? 일단 증인은 무조건 데리고 오라요. 그럼 데리고 오는데, 자, 증인이 법정에 없으면, 자, 노력을 하라요, 노력을 하라. 소재 탐지, 경찰을 통하여 소재 탐지 촉탁을 해서, 자, 소재 불명입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걸 공권적으로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구인장 발부. 증인이 불출석하게 되면은 대체성이 없잖아요. 꼭 잡아와야 돼요. 그 증인에 대하여 구인장을 발부하는, 자,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꼭 데리고 오려는 법원의 노력을 기울이라요. 자, 이 판례가 나온 이면에는 공판 중심주의를 통해서 법원의 재판의 권위를 계속해서 높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취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이제 4번은 여기 요놈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에도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판례로 알고 있는 게 공판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 번복시키는 참고인 진술조서. 두 번째,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할 자. 신청할 자를 자, 검사가 수사기관 자, 조사실에서 불러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자,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성립의 진정. 자, 이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검사는 이렇게 해서 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 이 참고인을 조사실로 불러서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 자, 조서를 작성하니까 다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네. 우리가 좀 훈련시켜가지고, 자, 제대로 된 증언을 자, 이끌어내자. 자, 이런 식으로 증언을 받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래, 이 증언은, 그래,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검사 자, 그래, 알았어. 너의 목적은 달성했어. 증거 능력은 있어. 자, 그런데 이 증언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신빙성이 없어. 네,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최근의 판례예요. 자, 이 흐름 속에서 나온 판례예요. 자, 검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합니다. 법정에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요. 자, 그러면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자, 증명하여야 자,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자, 검사야 정말 노력을 했는데 신빙성이 없다 해가지고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판정에서 모든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검사가 관계자들을 웬만하면 수사기관으로 부르는 거, 그거 이상하다요. 그거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이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요. 예. 이것도 이제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이제 그런 측면의 판례에 해당하고요. 17번 국민참여재판 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죠. 합의부 사건. 이제 피고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면 위법해요. 자, 위법하고 그 소송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자가 치유돼요. 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명백히 표시. 물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자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충분한 안내가 가고 피고인에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판례가 해석합니다. 이제 참여 재판은 이제 미국의 배심 제도 이쪽을 이제 조금 이제 도용해서 우리도 이제 전국적으로 배심 재판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 그 토대인데 대법원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 참여 재판 관련한 이제 입법을 하였고 자, 그 초기의 출발점 자체는 국민의 재판에 대한 이제 신뢰가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식의 이제 배심 제도를 도입하면 미국에 있는 법관들처럼 이제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줄 알고 이제 참여 재판을 도입했던 건데,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다가 최근에는 참여 재판 이제 특별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2번. 제1심 법원이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거기 잘라주시고 1심 법원 동그라미 쳐보세요. 1심 법원. 참여재판은 지방법원 지원에선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법원 지원, 예를 들어서 안양지원 있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제 합의부 사건이 배당되어서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합니다 하면은 안양지원에서는 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해서 그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으로 보내주게 돼요. 그럼 본원에서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본원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피고인이 원하잖아요. 그냥 참여재판 진행해버리면 돼요. 굳이 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심 법원이 지방법원 본원일 때예요. 본원일 때는 굳이 그렇게 별도의 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원일 때는 별도 개시 결정을 하고 기록을 보내지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 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갑자기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검사가 깜짝 놀라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자, 그러면 법원이 자, 알았어, 우리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할게 하고 이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불복할 수 없다.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서 불복할 수 없다. 참여재판에서 이제 불복은 조금 이따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있고, 그다음에 3번.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예요. 자, 그렇지만 그러한 간주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의사 번복이 가능하다요. 내가 참여재판을 원합니다 라고 했다가 자, 1심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나 참여재판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방금 전에 의사 번복이 가능했던 것처럼 나 참여재판으로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소송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소송법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예요. 간주 규정이에요. 간주 규정.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이 간주 규정을 둔 건 딴소리 하지 말아요. 딴소리 하지 말아인데 법원에서 이 간주 규정을 뒤집어 가지고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자, 이거는 이 판례가 나온 이유는 초기에 참여재판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참여재판을 잘 이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담당 법관들을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참여재판을 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이 참여재판의 사건이 이제 재판이 누적되지 않는 거예요. 그 참여재판을 여러 번 진행함으로써 그 운영하는 데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재판이 있어야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참여재판을 한 건이라도 더 진행하려고 이렇게 어거지 판례가 하나 나왔던 겁니다. 지금은 7일 이내에 의사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잘라버려요. 바로 끝내버려요. 이렇게까지 어거지로 가서 참여재판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초기에 나왔던 판례예요. 그래서 초기에 참여재판 진행하게 되면은 그 법관들이 참여재판을 잘 진행하게 되면은 인사상 엄청난 이익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시켰죠.
공판 검사 중에서 아주 우수한 이제 보통 이제 참여 재판 진행하는 그 공판 검사들은 이제 그 여자 검사들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이제 설득력이 쉬운 말로 하면서 설득력이 있는 이제 그러한 검사들 뽑아가지고 또 이제 검사들 트레이닝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는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일정 부분 양형상 이익을 줬어요. 그리고 필요적 국선 변호인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국선 변호인은 꼬드겨 가지고 피고인을 꼬드기게 하고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게 하면 이게 참여 재판의 건수가 이제 초기에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국선 변호인인 경우에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보수를 줘요. 이제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을 꼬드기겠죠. 그리고 초기에 양형상 이익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양형상 이익을 줬어요. 징역 3년에 처할 걸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절차가 조금 진행되다가 지금은 이제 통상 절차하고 양형에 있어서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4번 지문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참여재판 관련해가지고 불복 관련한 부분은 참여재판, 이제 피고인이 원한다고 할 때에만 참여재판이 진행되게 되는데, 자, 피고인이 원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부터 하는 배제 결정이 있어요. 그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해요.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 그리고 여기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다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통상 절차로 진행하게 될 때 거기에도 불복하지 못해요. 이 부분을 처음부터 하는 배제 결정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두 개 연결해서 반대 표시하세요. 절차가 달라요. 처음부터 하는 배제 결정은 즉시항고 가능.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다가 통상 절차로 회부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한다요.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안양지원에서 참여재판 대상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원한다고 하니까 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해서 수원지방법원 본원으로 가 있잖아요.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다가 자, 심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해서 야, 이거 그냥 통상 절차로 넘어가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이 사건은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안양지원 합의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안양지원으로 보내지 않고 거기가 그냥 재판을 하겠다요.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그냥 통상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최초에 공소 제기되었던 안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고 우리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참여재판으로 세팅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 절차로 진행할게. 이런 규정입니다. 이송하고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재판이 엄청나게 지연되기 때문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전문 증거 가겠습니다. 전문 증거. 전문 증거에서는 여기 이제 파란 글씨 봅니다.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진술을 하였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해줘요.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진술의 존재. 자, 이럴 때 원진술의 존재가 요중사실이 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진술 내용을 문제 삼으면, 진술한 내용이 추행했다고 이 내용을 문제 삼게 되면 그건 전문 증거가 돼요. 자, 그러면 아무튼 원진술의 존재를 요중사실로 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에 A의 위 진술을 피해자 진술 내용의 진실성, 피해자가 지금 추행당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문제 삼을 때는 이건 다시 전문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피고인의 말을 이렇게 피해자, 지금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자, 갑이 A를 갑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을 하고 이 피해자가 자기 친구 A에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 A에게 말한 거니까 피고인 아닌 자의 말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의 진술이죠. 316조 2항입니다. 필요성과 진술의 특신 상태. 원진술자인 이 피해자가 죽어야 돼요. 사망 등 사유로 진술할 수 없어야 친구 A의 전문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316조 2항이 나오게 되는 거고 필요성과 특신 상태 요건입니다. 자, 2번 312조 3항은 312조 3항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기계적으로 자,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312조 3항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인데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 조서를 자,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할 때 적용된다. 공범에 대한 피신 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적용 요건을 따지게 되는데 그 적용 요건 적법한 절차와 방식, 내용 인정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 인정을 또 누가 하는지가 문제가 돼요. 자, 공범에 대한 피신 조서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예요. 그리고 당해 피고인은 공판장에 출석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로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것만 암기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추가된 거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과 행위자 사이 공범처럼 취급합니다. 이 법인을 갑, 행위자를 을, 그래서 공범처럼 취급해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12조 3항이 적용된다. 자, 형사소송법에 요 멘트가 나오게 되면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형사소송법에서 법인은 원래 범죄 능력이 없는 자예요. 범죄 능력이 없는 자인데 자, 행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을 때 그때만 등장해요. 그때 또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는 구조이고 수사나 재판 절차는 이 행위자 중심으로 재판을 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법인과 형사소송에서의 법인은 이제 완전히 달라요. 자,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올라가다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다가 이제 치마 입은 여성들의 이제 뒤에서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이제 속옷 등을 찍은 이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체포 당시 이미 제출을 받았어요. 이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 자, 그리고 이제 그 현행범으로 체포, 이제 지하철 경찰 있잖아요. 지하철 경찰 수사대. 거기에서 이제 현행범 체포하고 그 경찰관이 이제 휴대전화기를 이미 제출받고 이미 제출받아서 이제 압수조서를 이제 작성을 하면서 압수 경위란에 이제 범행을 이제 신고를 받고 이제 현장에 출동하여 자, 피고인이 촬영하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한 후에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다. 목격자의 진술이다. 그래서 312조 5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자, 수사가 아니다예요. 수사가 아니다. 수사관의 진술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목격자의 진술이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기에 대한 이미 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찰관의 지위보다 목격자의 지위를 더 우선한 이제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이건 이제 특검에서는 이거 이제 315조 3호에 따라 이제 당연히 증거 논리 인정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315조 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제 판례가 설치할 때 그때 계속적으로 작성한 문서. 자, 그것만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업무수첩 어때요? 생각하면서 쓰지 않나요? 기계적으로 쓰지 않고 생각하면서 쓰잖아요. 자, 아무튼 이제 판례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당연히 증거 능력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다예요.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자,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에서 쭉 가서 범죄 사실 증거 유효지 법령의 적용 등 또는 여기 주장에 대한 판단 이걸 설시해야 하는데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파기 사유가 된다. 위법하고 파기 사유가 된다. 그리고 2번입니다. 2번. 부정수표 단속법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갑이 수표를 발행했어요. 자, 금 1억, 수표, 금 1억.
그럼 1억짜리를 수표를 발행하고 A한테 주었어요. 그럼 A는 갑한테 물건을 줬겠죠. 1억 원에 상응하는 물건을 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수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A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수표가 이제 A한테 왔어요. A한테 오고 A가 은행으로 가요. 은행으로 가서 수표금 주세요라고 했는데 수표금이 없어요. 자, 갑이 은행에다가 이 수표 금액을 예치해 놓아야 하는데 없으면은 자, 이 수표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은행에서 부도 도장을 찍고 A한테 원본은 돌려주고 이거 사본해가지고 은행에서 경찰에 고발을 해요. 아무튼 이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이에요. 그럼 이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수표 소지인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 피해자가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데 그 수표가 다시 갑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면에 뭐예요? A와 갑이 합의를 했거나 최소한 갑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A의 의사표시가 여기에 숨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검사가 공소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부정수표 단속법 여기 있죠? 자, 그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예요? 자, 피해자가 다시 되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것이다. 판례가 일단 이렇게 하나 해석을 하고, 자,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는데 공범에 의해서 회수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희한한 결론이 하나 났어요. 자,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친고죄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관련된 판례 있죠.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반의사 불벌죄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마치 공범에 의하여 회수되어도, 자, 만약에 수표를 발행하게 될 때 갑과 을이 공동 발행을 하였는데, 자, 이 을이 회수를 해도 갑한테 같이 공소기각 판결하라는 거예요. 결론에 있어서는 친고죄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된 그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자,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자, 이 이유는 원래 이거는 민사사안이에요. 자, 수표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 수표가 부도나게 되면은 이건 민사책임, 상사책임인데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가 취약해가지고 자, 이걸 처벌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특별법을 두고 있다. 그게 부정수표 단속법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처벌하는 그 범위를 조금씩 축소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례가 결론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 자, 그 법률 조항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자, 이게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은 개정 전 법률 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요. 자, 이 판례도 약간의 이제 조금 이제 실무적으로 좀 이제 문제가 있는 판례인데,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좀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그 방편이에요. 여기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는 날 같이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제 해가지고 상습 절도와 상습 작물 취득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났어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속칭 장발장법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 같은 위헌 결정이긴 한데 그 취지가 달라요. 간통죄 자체는 간통죄를 이제는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특가법, 이제 장발장법이라고 할게요. 장발장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그걸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 가중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 그 위헌 결정의 소급표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구제를 받을 거고, 그 장발장들 있잖아요. 장발장들. 이제 상습 절도의 그 전과자들도 이제 자, 위헌 결정이 나왔으니까 다 재심 청구를 하는 거예요. 다 재심 청구를 하는데 그 특가법 조항에 대해서도 이제 종래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다가 전국에 가중처벌함이 위헌 결정 이렇게 나왔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재심으로 구제를 해주게 되면은 너무나 복잡하다. 야, 얘네들은 가중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취지였는데 우리가 재판 절차를 진행할 때 충분히 너무 가중처벌되지 않게끔 양형에서 다 고려를 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까지 다 재심으로 구제해주기는 우리가 불편하고 불필요하다.
너희들은 웬만하면 재심 청구하지 말아라 라는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사인 하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19번의 3번 판례에서 19번의 3번 지문의 그 해설 부분 좀 봐보세요. 해설 부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줬는데,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자, 실질적으로 문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의미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자, 제일 끄트머리. 자, 개정 법률 조항에도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니은번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자, 제일 끄트머리. 자, 위헌 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 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습 절도의 자범들이 계속 재심 청구를 하니까 야, 너희들 웬만하면 오지 마 라고 하면서 이제 재심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4번 재판서 경정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측에서는 조금 잘 안 나올 그 판례이긴 하지만은 이게 최근에 나온 판례여가지고 재판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 재판서에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서 합니다. 자, 그 재판서 경정 결정을 하는데 자,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요. 명백한 오류만 바로잡을 뿐 판결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고, 자, 그리고 경정 결정 자체는 경정 결정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취해가지고 주문에 기재해야 돼요. 주문에 기재해야 하는데 판결 이후에만 이렇게 기재한 경우에 경정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이 선고된 내용의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가, 이 부분이 누범 있죠, 누범. 피고인 갑에 대한 누범의 범위. 자, 피고인이 경합범이었는데 A, B, C, D, E의 경합범이었는데 야, 요놈은 경합범이야. 요놈은 누범에 해당해. 얘는 누범이 아니야. 자, 라는 1심 판결이 있었는데 2심 판결에서 이것 봐라. 이거 누범이 요놈만 누범이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누범의 범위를 변경하는 거예요. 누범의 범위를 변경하게 되면 판결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버리기 때문에 재판서 경정 절차를 통하여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예요. 그리고 20번 보겠습니다. 재심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단서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자, 여기는 그림으로 좀 볼게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이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하였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여기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까지만 소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합헌 결정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합헌 결정일 이후에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피고인은 합헌 결정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고 합헌 결정일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이 피고인 첫 번째 재심 청구 가능하다요. 그럼 재심 청구를 해서 재심 심판 절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합헌 결정의 기준일이 여기니까 이 합헌 결정일 이전에는 유효해요. 이 법령이. 그런데 합헌 결정일 이후에 지금 이제 재심 청구에서 재심 심판이 진행되게 되면 이쯤에서 재심 심판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범죄 당시에서는 유효했던 법령이 재심 심판 당시에서는 무효인 거죠. 재심 심판 당시에는 무효인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은 자, 이렇게 해서 소급하여 무효가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쭉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령이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폐지가 된 거예요. 폐지. 그럼 뭘 해야 되죠? 재심 심판에서 면소 판결해야 합니다. 두 개가 쟁점이에요. 일본 선지와 관련해서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 화살표하고 면소 판결 해주면 되겠습니다. 면소 판결.
자, 이번 선지에서는 이제 재심에 관한 절차인데 청구한 자와 상대방을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 명시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명시적으로 주어야 한다. 절차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재심이 나오게 되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형사 절차의 그 이제 트렌드를 좀 반영한 것이기도 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민주화 과정에서 조금 그 사법경찰관들의 고문 등에 이제 그 고문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은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진실 규명을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거기에서 이제 재심으로 나온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억울하게 이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민주화와 이제 그 무관하게 이제 아주 억울한 이제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국선 변호인 제도, 이제 국선 변호인 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재심으로 구제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연동되어 가지고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재심 관련해서 판례들이 좀 많이 누적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좀 봐주시도록 봐주셔야겠습니다. 자,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 당사자에게 사실 조사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재심 심판 절차에서 이제 암기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났는데, 이제 암기하기 위한 전제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어요. 이 유죄 확정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다. 그래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한다.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서 재심 심판 절차를 진행해요. 그럼 재심 심판 절차는 그 심급에 따라 재판을 진행을 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할 수도 있고 면소 판결을 할 수도 있고 또다시 유죄 판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은 이제 이렇게 재심의 심판 절차로 오게 되면 이런 통상의 공판 절차와 똑같아지게 돼요. 그런데 자,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징역 5년에 처한다는 이 유죄의 확정 판결은 이 재심 심판 절차에서 이 판결들이 선고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자, 이 시점에서 확정되면은 자, 이때까지는 살아있다가 이 이후에 이 유죄의 확정 판결이 실효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유죄의 확정 판결은 이 재심 심판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재심 심판 절차는 통상의 공판 절차인데, 이 유죄의 확정 판결을 A로 놓고 보면 이 A에 대한 재심 절차가 A-로 해가지고 여기서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절차에다가 자, 공소장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이 재심 대상 판결이 여기까지 유효하잖아요. 자, 유효하기 때문에 자, 공소장 변경으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빼거나 아니면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려고 하면 얘가 뭐라 하는 거예요? 야, 나 살아있는데 뭔 소리야? 어디에다 붙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심의 심판 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병합 심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기판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판력도 인정되지 않고 이 재심 심판 절차에는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37조 후단 경합범, 후단 경합범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시에 재판할 경우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심 심판 절차는 요놈 때문에요. 유죄, 종전, 재심 대상 판결은 이 재심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하고 그 전 단계에서는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건 병합하여 심리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기판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아 형을 감면할 수도 없다.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암기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오늘 좀 해설이 길었는데 제1회 검찰팀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